질척한 마찰음이 노골적으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위에서 움직일 때 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 움직임에 맞춰 신음하던 그의 목소리, 제 허리를 감싸던 그의 단단한 팔, 제 안을 가득 채웠던 그의 뜨거움. 시간은 덧없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밤이 몇 번이나 더 반복되었는지 저는 애써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 끝을 의식하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별채라는 고립된 섬 안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철저히 거리를 두는 이사님과 간병인으로, 밤에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하는 남자와 여자로. 그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기묘한 안정감마저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간병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가끔씩 제게 말을 걸어왔고 창밖의 풍경이나 책의 내용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역할을 잊고 평범한 두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새겨 넣은 깊은 그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42세 남자의 본래 나이에 걸맞은 생기와 희미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저라는 사실에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 그가 책에서 눈을 떼고 저를 불렀습니다. 네, 이사님. 저녁에는 와인이라도 한잔 할까요? 창고에 괜찮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더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다는 그만의 신호였습니다. 제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채의 현관문 쪽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앱이 왔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별채를 찾아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제 손에서는 뜨개질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부부처럼 황급히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떨어진 뜨개질 바늘을 줍는 척하며 몸을 낮췄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곧이어 회장님이 환한 얼굴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 우리 아들. 얼굴이 아주 환해졌구나. 역시 정숙 씨가 잘 돌봐준 덕분이야.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임시로 부탁한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임시라는 단어, 고생 많았다는 과거형의 문장.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 이제 정숙 씨도 본체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지. 회장님은 웃으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을 구했어.
경력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 오래 일할 사람이야. 오늘 오후에 짐 풀기로 했으니 정숙 씨는 이제 그만 본체로 돌아가도 좋네. 정말 고마웠어.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끝이라는 세 글자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진 이사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 다시 잿빛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말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제 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멍멍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본체로 돌아가도 좋네. 그 한 문장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쌓아 올렸던 비밀의 성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 네, 회장님. 잘 됐네요.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건조하고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원래부터 제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임시 간병인이었고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심장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변화에 한껏 고무되어 연신 기분 좋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은 아주 쾌활한 성격이라고 하더군. 서진이 내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게다. 안 그렇지? 회장님이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 이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조금 전까지 읽고 있던 책의 한 페이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놓은 석상처럼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책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저와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속마음을 알 리 없는 회장님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요양사에 대한 기대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말이 제게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에게 들려주는 희망가처럼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정숙 씨는 어서 짐 챙겨서 본체로 건너가게. 저녁 식사 전에 좀 쉬어야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따로 두둑하게 챙겨주겠네. 회장님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른 볼 일이 생각난 듯 서재를 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재 안에는 우리 둘만의 숨막히는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님이 있던 공간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제 뜨개질 바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그의 말대로 조용히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우리의 밤들은, 그 뜨거웠던 시간들은 정말 이대로 한마디 말도 없이 끝나버리는 걸까? 제가 몸을 일으켜 뜨개질 바늘을 집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탁 소리가 나게 덮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처음으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숨겨두었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오른 불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휠체어 바퀴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여 제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한 뼘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 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칠 수도 그에게서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휠체어가 마침내 제 무릎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제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필사적인 힘이었습니다. 가지 마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요, 정숙 씨.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듯이 유치하고 서툰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절실하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등 위로 시선을 떨굴 뿐이었습니다. 가지 말라니. 제가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새로운 요양사는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더 머물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임시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시한부 관계가 아니었던가. 이사님 놓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게 나왔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이성이 이 미친 짓을 멈춰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빼내려 힘을 주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니?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밤들이 우리가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까? 정숙 씨한테는 그냥 늙은 여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하룻밤 유의 같은 거였어요.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유희라니.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을 만큼 소중하고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말. 한마디에 새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상처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온몸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졌고 밤이 외롭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못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42의 커다란 덩치를 가진 남자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나를 다시 혼자 두지 마세요. 그는 제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에 제 마지막 방어선마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그의 눈물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에 제 심장이, 제 이성이, 제 모든 것이 남김없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고 우리는 곧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 앞에서 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남은 한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제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처럼 제 손길에 순순히 자신의 얼굴을 맡겼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사님. 제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사님을 버립니까? 저도 떠나기 싫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진심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저를 무장해제시켰고 그의 고통이 제 입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제 고백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나랑 같이 있고 싶은 겁니까? 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우리는 다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여긴 내 집이고 내 공간이야. 내가 있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단호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투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집에서 회장님의 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새 요양사님은 곧 도착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있으면 보내면 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고 정숙 씨가 아니면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야. 그는 말하면서 휠체어를 움직여 서재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 수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본체에 연락해서 새로 오는 요양사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할 셈이었습니다. 이사님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그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소란을 피웠다가는 회장님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탈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들켜요. 우리 이러다 들키고 말아요. 제 외침에 그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그 단어가 그를 아주 잠시 현실로 되돌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채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그 벨소리는 우리 두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서재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온 요양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현관 벨소리는 단 한 번 울렸지만 그 여우는 서재 안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침범한 외부의 경고음이었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던 현실이 마침내 문 앞까지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와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인터폰 수화기를 든 채 저는 그의 팔을 붙잡은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에는 똑같은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 띵동 마이너스. 벨소리가 다시 한 번 더 길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방문객은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거의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것은 그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뿌리치고 휠체어를 돌려 저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정숙 씨.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일단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방에는 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의 말은 지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곳에 있다가는 새로운 요양사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꼬여버릴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혼자서.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서요. 그가 턱짓으로 자신의 침실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종 걸음으로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그의 침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저는 문을 닫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현관 쪽을 향해 휠체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옆모습에서 저는 어떤 비장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와 바깥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얇은 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제 귓속을 쿵쿵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 이사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요양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쾌활하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 회장님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댄 채 두 사람의 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김민지 씨라고 했습니까?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다정함도 조금 전의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무미건조한 사무적인 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지금 완벽하게 박서진 이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지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밝고 씩씩했습니다. 그 쾌활함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그가 무모한 짓을 하지 않기만을. 그저 새로운 요양사를 돌려보내는 선에서 조용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착오라니요? 회장님께 직접 연락받고 온 건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민지의 목소리. 저는 제발 그가 필요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분명 이 일이 회장님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서두르셨나 봅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침착하고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요? 기존에 계시던 분이 이정숙 아주머니 말씀이시죠? 네. 그분이 아직 일을 정리하고 계시는 중이라 김민지 씨가 오늘부터 바로 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갑자기 오게 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방패 삼아 이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 별채에 머물고 있다는 거짓말로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내,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럼 저는 언제 다시 오면 될까요?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대답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헛걸음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애매한 말로 즉답을 피했고 동시에 회장님에게는 자신이 직접 보고하겠다는 말로 김민지가 다른 행동을 취할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지가 그의 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의심을 품고 회장님께 다시 연락을 할지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침내 김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위기가 일단은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침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 역시 긴장과 피로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제 앞에 멈춰 서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언제든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서러움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저는 그의 바지가 제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그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소매로 제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사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매달려 울던 제 모습이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 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금 전의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지라는 요양사는 오늘 돌아갔지만 내일 다시 올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정숙 씨, 오늘 같은 일은 또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다음번에는 오늘처럼 운이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모든 걸 들키면 이사님은 괜찮으시겠어요? 회장님은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사님은 다릅니다. 저는 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를 잃는 것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둘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나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저는 이사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걸림돌이라니 당신은 내 구원이었어. 그 구원은 잠시뿐입니다.
저는 이사님의 미래가 될 수 없어요. 이사님 곁에는 오늘 왔던 저 젊고 밝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도 그걸 바라실 거고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축복받을 수 없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피어난 비밀스러운 꽃이었으니까. 이제 그 꽃을 제 손으로 꺾어야만 했습니다. 내 미래는 정숙 씨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창가로 향했습니다. 제게 등을 보인 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작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차마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나는 내 한몸 가누기도 힘든 병신이고 당신은 내내 나를 돌봐줄 수만은 없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끝이 올 관계였어. 그게 오늘이 된 것뿐이겠지. 그의 말은 자조적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병신이라고 칭하는 것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이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그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어. 정숙 씨 뜻대로 합시다. 여기서 멈춥시다. 정숙 씨는 다시 본체의 가정부로 돌아가고 나는 저 김민지라는 여자를 새로운 요양사로 맞이하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립시다. 그의 입에서 나온 허락의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그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도려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어줘요. 그것은 부탁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허락된 마지막 식사처럼 끝을 앞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어떤 밤보다도 애틋하고 절실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대신 서로의 몸에 마지막 흔적을 새기듯 밤새도록 서로를 탐하고 위로했습니다. 제 허리는 부서져라 움직였고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 대신 온 영혼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마지막 밤의 정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의 온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그의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밤새 뒤엉켜 있던 그의 채취와 열기가 제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채를 떠나 본체로 돌아가는 짧은 길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처럼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짐을 쌌습니다. 그의 흔적이 묻은 옷가지들과 얼마 되지 않는 제 소지품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 공간을 떠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체의 제 원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혼자 눕기에는 너무 넓게 느껴지는 침대는 제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가정부 이정숙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양사 김민지 씨는 그날 오전에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회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별채로 향하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지난번에 잠시 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여자. 제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녀가 이제 제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의 몸을 돌보고 그의 일상을 함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질투심이 독사처럼 제 심장을 휘감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별채로 가기 전에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텅 빈 저택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그가 좋아하던 반찬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자 눕는 침대의 서늘함이 온몸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품이 그의 체온이 제 위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던 허리의 감각이 악몽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저는 창가에 서서 별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불 꺼진 창문 너머에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요양사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그녀에게도 나처럼 밤이 되면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그리움을 키우는 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가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그가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정원의 나뭇잎들이 색을 갈아입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본체와 별체 사이의 동선을 철저히 피했고 혹시라도 그가 정원으로 산책이라도 나올까 싶어 창밖을 내다보는 일조차 삼갔습니다. 그는 제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은 외출하셨고 저택의 다른 고용인들도 모두 휴가를 떠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의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제 시선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별채 앞 작은 테라스에 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새로운 요양사 김민지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별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지내던 그가 지금 햇살 아래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민지는 그의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 즐거운 듯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저와 함께 나누던 애틋하고 슬픈 미소가 아닌 대낮의 햇살 아래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나누는 행복하고 평온한 미소. 그는 김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씩 무언가 대답을 했습니다. 멀리서도 두 사람 사이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민지가 그의 어깨에 묻은 낙엽을 떼어주자 그는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그녀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에서 더러운 물이 뚝뚝 떨어져 복도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아파왔습니다. 그래, 저것이 맞는 그림이지. 젊고 건강한 남녀가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저곳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의 비밀스러운 상처이자 부끄러운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마땅했지만 제 마음은 지독한 질투와 상실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에서 물러나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그를 위해 내가 바랐던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향한 마지막 미련마저 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홀로 우리의 비밀스러웠던 밤의 기억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절반쯤은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떠나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첫 한 달은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지만 두 번째 달이 되자 제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밖의 별채를 훔쳐보거나 그의 환영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가정부 이정숙으로 돌아가 제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은 토요일 대낮이었습니다.
다른 고용인들은 대부분 휴무였고 저택은 평화로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1층 거실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출 준비를 마친 회장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미안하지만 내가 나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하지.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회장님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서진이에게 갖다 주게. 내가 깜빡했어. 오늘까지 꼭 검토해야 할 중요한 서류일세.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에게. 별채에.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두 단어가 회장님의 입에서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2달간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제게 별채와 관련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배려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암묵적인 경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저도 모르게 되묻고 말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회장님이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집에 정숙 씨밖에 없지 않나. 중요한 서류니 꼭 직접 전해주게. 그럼 부탁하네. 회장님은 제게 더 이상 반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게 내려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회장님의 심부름이라는 그 어떤 핑계로도 거역할 수 없는 임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애써 쌓아 올린 마음의 방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막히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 제 심장 한구석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제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2달 만에 처음으로 별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체를 나와 별채로 향하는 짧은 정원길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길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마주한 별채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얀 벽과 짙은 색의 지붕 그리고 굳게 닫힌 현관문까지. 하지만 그 안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별채의 현관문 앞에서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차마 문고리를 잡거나 벨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서류를 건네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혹시라도 김민지 씨가 문을 열면 어떡하지?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제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는데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별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말 대낮이라면 거실 창가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TV 소리라도 들려올 법한데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시 두 사람 모두 외출이라도 한 것일까?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만 문틈으로 넣어두고 돌아가면 그만이니까. 저는 안도감 반, 아쉬움 반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닫힌 창문 너머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낡은 가구가 삐걱거리는 듯한 둔탁하고 일정한 리듬의 소리.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거실이 아닌 안쪽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현관을 지나 침실 쪽 창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기를, 제발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침실 창문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창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한 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남자의 낮고 억눌린 신음과 여자의 높고 교태 섞인 목소리. 이사님 너무 좋아요. 김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쾌감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오직 청각만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더 세게. 그녀의 요구에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욱 빠르고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밤마다 제 귓가를 채웠던 그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창문 너머의 뜨거운 소리들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성은 비명을 지르며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했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들을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질척한 마찰음이 노골적으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위에서 움직일 때 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기억과 심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 움직임에 맞춰 신음하던 그의 목소리, 제 허리를 감싸던 그의 단단한 팔, 제 안을 가득 채웠던 그의 뜨거움. 그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서진 씨. 진짜 너무 좋아. 이제 그녀는 그를 이사님이 아닌 서진 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호칭 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언제나 이사님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자 우리의 금지된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 하지만 그녀는 그 벽을 너무도 쉽게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열린 창문 틈새로 실내를 엿보려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완벽하게 닫히지는 않아 아주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움직이는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한 여자의 상체가 격렬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허공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몸 위에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래에 누워있는 단단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의 실루엣.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서 그녀가 주는 쾌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아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던 바로 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비밀스럽고 애틋했던 행위가 이제는 다른 여자에 의해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질투심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영혼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도둑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특별하다고, 적어도 그에게는 제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문에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그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마른 신음이 터져 나왔고 눈앞이 아찔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던 서류 봉투가 발에 채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해주라던 그토록 중요하다고 했던 서류. 하지만 지금 제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무거운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별채의 현관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사가 끝난 후 땀에 젖은 채 나른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줄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얼굴로 저를 맞이할 김민지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별채를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로 돌아오는 내내 창문 틈으로 들었던 소리들과 눈으로 보았던 실루엣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너무 좋아.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 위에서 신음하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도 그는 저런 표정이었을까? 저런 목소리를 냈을까? 혹시 그녀와 함께일 때 그는 더 행복한 것일까? 끔찍한 생각들이 독처럼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본체로 돌아온 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의미 없이 방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달간 애써 사귀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결국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였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구원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닫힌 문을 잠시 열어주었던 늙고 초라한 문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파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서류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평화롭고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몸이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끝이 이토록 비참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소파 위에 주저앉아 있었을까. 해가 기울어 거실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던 햇살이 자취를 감추고 세상이 푸른 어스름에 잠길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후 찾아온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텅 빈 슬픔. 귓가에는 여전히 그들의 소리가, 눈앞에는 그들의 실루엣이 환영처럼 떠다녔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것은 그들의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위에서 움직였던 것. 그것은 그의 신체적 한계와 저의 나이를 고려하여 우리가 함께 찾아낸 가장 완벽하고 비밀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라고 세상에 없는 우리만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의 방식 그대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게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10년 만에 다시 남자가 되는 법을 연습하기 위한 안전하고 늙은 연습 상대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10년의 긴 가뭄 끝에 만난 첫 샘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있었기에,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기에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저를 통해 남자로 다시 깨어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얻은 자신감으로 젊고 건강한 진짜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박서진 이사님에게 이정숙이라는 여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던 늙은 간병인. 하룻밤의 욕정을 풀어주던 손쉬운 상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혼자만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으며 이 늙은 마음에 부질없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다정함, 애틋한 눈빛, 저를 부르던 절박한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능숙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내렸습니다. 그래, 그게 현실이겠지. 59의 가정부와 42의 회장 아들.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잠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달콤한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쓰라리고 아픈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 봉투를 주워 회장님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아주 오랜만에 깊고 긴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니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희망을 가질 것도 없다는 사실이 제게 기묘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가정부 이정숙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제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제 행동에도 이전과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저택의 그 누구도 제 안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거대한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와 그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창한 날이면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하곤 합니다. 김민지는 그의 휠체어를 밀며 연신 밝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화답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창문을 통해 바라볼 때면 이제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질투심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그저 무감각한 체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것이 그가 있어야 할 세상이구나. 나는 잠시 저 세상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머물렀을 뿐이구나. 저는 이제 담담하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 아주 옅게 목례를 합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특별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오래 일한 고용인에게 보내는 의례적이고 희미한 인사일 뿐입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답례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냈던 뜨거운 밤들은 이제 저 혼자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벌써 모든 것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젊은 날의 치기 어린 실수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 거대한 저택의 수많은 사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 없이 일하며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자 제가 돌아와야만 했던 제자리입니다. 제 가슴에 남은 이 뜨거운 흔적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한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7년의 메마른 제 삶에 내린 마지막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그의 절박한 필요를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제 연민을 욕망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거울처럼 비추었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탐했을 뿐입니다. 그의 10년의 감옥과 저의 7년의 사막이 만나 아주 잠시 신기루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신기루는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는 진짜 오아시스를 찾았고 저만 홀로 다시 끝없는 사막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지만 제 삶에 다시 한번 불꽃이 타올랐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제 늙고 차가운 몸 어딘가에
그 42세 남자의 뜨거움이 남긴 화상의 흔적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희미한 온기를 부적처럼 품은 채 제게 남은 시간을 묵묵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은 때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금기를 향하게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의 외로움이 당신을 파멸시키는 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